중국의 인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유엔 인구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 그래프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 앞에 급격한 감소는 1985년에 시작된 대약진 정책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대약진 정책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과격한 공업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업에 소홀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급속히 떨어지고 중국 전역으로 굶주림이 확산되었습니다. 1960년 전후의 사망자 수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는 대약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주석 자리를 류 샤오치에게 물려주고 정무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문화 대혁명을 벌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약진에 따른 기한은 이후 베이비붐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 7년간 매년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20대가 된 1980년대 후반엔 그들의 2세가 탄생하면서 출생아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23년 이후 차례로 60세를 맞으며 정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 인구는 앞으로 몇 년 사이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아니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한국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2018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약진 정책 실패에 따른 감소에 버금갑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1970년대나 90년대에도 발생했지만 2018년 이후 감소는 베이비붐의 종식에 따른 것이므로 평상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중국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1.16으로 우리나라의 0.837보다 높긴 하지만 중국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의 데이터는 유엔이 독자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은 각국이 보고하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불과합니다. 다만 유엔에는 인구 문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엉터리 데이터를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중국이 공표하는 인구가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자녀 수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많은 숫자를 중앙에 보고하는 추세여서 이를 그대로 집계하면 실제보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서 그 진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중국에서도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중국에서 대약진 정책의 실패에 버금갈 정도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78년 개혁 개방 노선으로 방향을 튼 뒤 중국은 기적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기적의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가 농지 수용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을 도로와 다리 건설에 투자했던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농지 수용으로 얻은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기적과 같은 성장은 지방정부의 농지 수용을 매개로 한 과잉 투자를 원동력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불러왔고 중국인들은 부동산 거품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행위는 부유층에서만 나타났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경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부동산 버블은 지난해부터 붕괴로 돌아섰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급격히 성장한 또 다른 원동력은 농촌 젊은이들을 농민공으로 이용한 데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은 중국의 수출 산업을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10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중국인들은 2000년 전후에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무렵 출생아 수는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한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 높은 약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많은 중국 젊은이들도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4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이유 중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져 중국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는 결혼할 때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면서 중국 남성들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수가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중국도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원인은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미래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자주 화제거리로 오르고 있는 들어눕는 눕족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현 체제에 불만을 갖고 막다른 골목을 걷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농촌의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대학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때맞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혼인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당연한 결과로 출생아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유엔은 인구 예측에서 저위, 중위, 고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인구는 저위 추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위 추계에서 203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686만 명까지 감소합니다. 올 가을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3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성공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공산당 엘리트층은 현재의 체제를 바꾸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접목한 사회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기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일절 봉쇄됩니다. 출생아 수의 급속한 감소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인구가 저위 추계로 이동했을 때인 2049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방추형이 됩니다. 2049년은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기념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구 피라미드 모양은 노인 대국의 인구 피라미드이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의 것은 아닙니다. 방추형 인구 피라미드를 가진 나라에서는 노인 간병 비즈니스는 발전의 여지가 있겠지만 젊은 층이 소비하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예전처럼 팔리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맞지만 급감하는 출생아 수는 중국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